2024년 11월 박철수가 퇴직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퇴직금 통장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예금 1억 5천만 원과 합쳐 총 5억 원.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거액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네요. 아내는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62세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해온 그에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5억으론 부족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 보면 10년도 못 버틸 거야. 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억이면 충분히 검소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우리 또래 부부들의 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5억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철수는 김 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원룸 건물 투자해서 대박 났다는 거야. 박철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8억짜리 건물 사서 월세만 6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큰 투자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아내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남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의 노후 자금인데 내가 번 돈이야. 내가 결정한다.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 동안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아 하며 남편을 뒷받침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퇴직금으로 건물 투자하신다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나이에 그런 큰 투자는 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박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패는 생각 안 해.
성공만 생각한다. 가족들의 만류는 소용없었습니다. 박철수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5억 전액을 투자하겠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아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최소한 절반만이라도. 하지만 박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은 없어.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족들의 32년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아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해 보였지만 아내의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투자 후 첫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는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월세 수입도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투자 3개월 후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실률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곧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만큼 자신만만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박철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예상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월세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숨겼어요? 왜?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 괜찮을 거야. 박철수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미 반 넘게 날린 건데? 32년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던 것을,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던 것을, 내가 뭘 한 거지. 5억 원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 몇 개월 만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투자는 악몽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가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박철수의 통장에 월세 48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박철수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힘이야.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겨우 한 달인데 벌써 이렇게 확신에 차 있다니. 그녀의 마음속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기쁨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금된 월세는 현실이었습니다.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도 월세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480만 원에서 관리비 80만 원. 대출 이자 50만 원을 빼면 350만 원. 남편이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지? 내 안목을 말이야. 박철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딸도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 5개월째가 지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로 보였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용돈을 아껴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따져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월세 수입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외식이나 할까? 박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가족 외식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의 혜택을 실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성공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월세 수입은 완전히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480만 원. 이제는 당연한 수입원처럼 여겨졌습니다. 박철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알겠지?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확신했습니다. 성공의 맛을 본 박철수는 더 큰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공한다면 추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한 채 더 사면 월 700만 원은 벌 수 있을 텐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수익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욕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심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성공에 도취된 남편을 보며 아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1개월째에도 월세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480만 원. 한 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선택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통장 장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공한 투자가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완벽한 투자였다고 믿었습니다. 가족 외식 자리에서 박철수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는지 알겠지? 매달 350만 원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며 박철수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성공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8개월째가 되어도 월세 수입은 변함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거야. 부동산 서류들을 정리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야. 자신의 판단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성공 사례라고 믿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박철수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월세로만 350만 원씩 벌고 있어.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며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너희도 빨리 시작해봐. 정말 좋아. 성공한 투자가로서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아내도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남편에게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여유로워졌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적이야.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투자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성공에 도취된 박철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한 채 더 사볼까? 부동산 광고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2채면 월 700만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계산기를 두드리며 꿈에 부풀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더 큰 욕심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1개월째에도 월세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480만 원, 한 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투자였어. 박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11개월간의 성공적인 수입에 부부는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콤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12개월째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 수입이 3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2개 방 중 6개가 비어 있었거든요. 박철수는 매일 아침 건물에 가서 빈 방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표정이 날마다 어두워졌어요. 월세 수입 감소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2명이 나간다고 해 박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8개월 전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축 건물 때문인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낡았나 봐. 어제 보일러가 또 고장 났거든.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10년 된 건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노후화된 시설들이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13개월째 전세 세입자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 해서요. 전세금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 요구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그날 밤 부부는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통장 잔고가 1,200만 원이고 월세 수입이 240만 원인데 대출 이자가 월 280만 원이야. 그럼 매달 40만 원씩 적자네? 전세금 8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지?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숫자로 드러났어요. 매달 적자의 전세금 반환까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미 담보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박철수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악순환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자율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연 12%입니다. 상담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은행 대출 이자의 거의 2배였습니다. 12%라고요? 아내가 되물었어요. 네, 신용등급과 담보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이자율의 충격을 받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속으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월 이자만 800만 원이었어요. 기존 대출 이자와 합치면 월 1,11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한 방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박철수는 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월세 2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네.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는 늘어났어요. 매달 적자가 880만 원이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한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에 이사 갈게요. 또 한 명이 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이제 12개 방 중 8개가 비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16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가 920만 원이 됐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실률이 높아서. 중개사가 머뭇거렸습니다. 1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입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았어요. 12억이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매로도 손실이 불가피했어요. 3개월 동안 매매를 시도했지만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어요.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중개사들의 말은 비슷했습니다. 매매도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920만 원 적재. 생활비까지 필요했거든요. 아내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 잔고가 5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현실이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가 엄습했어요.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직은. 박철수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자존심도 있었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8개월째 연체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는 우편물을 보며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큰일 났어. 급하게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3개월 연체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담보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경매라고요?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담보 물건을 처분해야 합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부동산 경매 신청 통보. 제목만 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통지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경매에 넘어가는구나.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18개월 전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8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부동산 투자로 꿈꿨던 노후 대비는 오히려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쇄 붕괴의 전주곡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박철수의 62번째 생일. 하지만 축하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 매각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전전했습니다. 5억 5천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에 산 건물을 절반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외출한 텅 빈 집. 생일인 줄도 모르는 가족들. 박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인데 미안해요. 저녁 준비 못했어요. 냉장고에 계란이랑 라면 있으니 드세요. 딸.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이들이 작은 케이크라도 사와서 함께 축하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박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컵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고 혼자 생일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앉아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과 예금 1억 5천만 원, 총 5억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62세 생일, 그 어느 때보다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입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건물을 팔기로 했다. 첫 마디가 나오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억에 산 건물을 5억 5천에 팔아야 한다. 박철수의 말에 아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4억 5천만 원 손해라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달 384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 하루라도 늦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 박철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들이 주먹을 쥔 차에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때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건물 판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박철수는 아들의 따지는 시선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회의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 팔아도 빚이 남으면 이 집도 팔아야 하는 거예요?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에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마저 잃을 위기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절망, 그리고 분노까지.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더 이상 가족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르바이트를 늘리겠다며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만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박철수는 모든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32년 전 결혼할 때의 다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미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만에 흘리는 첫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건물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0억 원에 산 건물을 5억 5천만 원에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중개사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 30년 넘게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박철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지만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과연 자신을 반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매각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박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박철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그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딸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이지만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매각 계약을 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5억 5천에 팔기로 했어.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4억 5천 손에 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이 되니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박철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박철수는 바비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해체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이삿짐차가 떠나고 난 후 박철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햇살만이 빈 방을 비췄습니다. 건물 5억 2천, 집 3억 8천, 총 9억을 회수했지만 원금 10억의 이자와 수리비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5억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은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 2개를 얻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한 곳, 아들과 박철수가 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박철수를 보는 눈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는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2세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시네요? 하지만 과분하실 것 같은데 오래 못하실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수십 군데를 다녔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경력은 이제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에 월급 180만 원입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시절 월급에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음 경비실에 앉았을 때의 기분.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던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모니터 속 CCTV 화면들이 무감정하게 깜빡였습니다. 박철수는 빈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그들과 같은 계층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주민은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둘 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간 근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아무도 없는 경비실에서 혼자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고요한 밤이 더욱 외로웠습니다. 첫 월급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룸 2곳 월세 30만 원. 생활비, 카드, 최소 납입금. 계산해보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언제 빚을 갚지? 7천만 원의 빚은 여전히 산처럼 높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골목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미영가. 하지만 아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2년 부부가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박 형님도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한때는 다들 뭔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살아야죠. 가족도 있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죠. 작은 위로였지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먹는 저녁. 한때는 가족 4명이 함께 둘러 앉아 먹던 식탁이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아이들과 나누던 이야기들,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씹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새벽 박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6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빚도 갚고 다시 일어설 거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경비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철수는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주말 아르바이트. 나이 때문에 제한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하나하나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드디어 새벽 배송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 근무 전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월 60만 원 추가 수입. 작은 돈이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오랜만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62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박철수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도 되찾고 빚도 갚고 다시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거야. 새벽 배송을 시작하며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62세 박철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